예, 얘기 잘 들리나요? 지금 조항재 선생님은 아직 대기 상태에서 들어오지 못하셨는데 들어오셨어요? 안 보여서 얼굴이 안 보여서 이게 끝나는 시간은 그래도 또 다음 세션을 위해서 조금 마음이 급해진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주제는 사실 대단히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많이 논의했던 고민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서 사실 이 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하게 대응했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내면서 시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디어 상황은 정말 파편화된 상태로 그리고 또 규제 기구들이나 정책 기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불안정한 상태가 우리의 관심은 산업에 참여한 주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미디어의 영향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단체들은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을 해서 우리 사회의 미디어와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들이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공성을 중심으로 고민해서 시행돼야 된다,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1년에 걸친 논의 끝에 보고서를 냈고요. 그때 참여했던 언론정보학회와 그다음에 미디어 공공성 포럼이 이거를 좀 더 사회화시키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세션으로 미디어 혁신 기구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사실은 1차 토론회가 이미 있었고요. 지금은 2차 토론회입니다. 1차 토론회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미디어 혁신 기구와 같은 기구를 통해서 왜 논의가 필요한가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1차 토론회가 있었고 사실 2차 토론회는 제목은 지금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미디어 혁신 기구가 만약에 이제 출범한다면 미디어 혁신 기구가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돼서 어떤 내용을 담아서 무슨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에 조금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난번 1차 토론회 때 발제를 하신 김동원 박사도 토론자로 나오셨고 심영섭 선생님 같은 경우에 다 아시다시피 이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발표도 하시고 주장을 하셨던 분이니까 저희가 발제자를 특별히 모신 거고요. 오늘 이야기가 미디어 혁신기구가 왜 필요한가라는 좀 전제되는 부분보다는 미디어 혁신기구 어떻게 만들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발제 토론자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를 맡으신 분은 심영섭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저기 줌에 들어와 있는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하면 김홍기 선생님 지금 얼굴이 보여서 소개드립니다. 김홍기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얼굴은 안 보이는데 누구나 다 잘 아는 조항재 선생님도 지금 줌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이 하여튼 노력해갖고 얼굴 보이고 반응 보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 오른쪽에 정성 선생님 토론자로 나와 계십니다. 정성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할 김동원 선생님은 미디어 개혁 시민네트에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다음에 김동원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괜히 사설을 많이 늘어놓을 거 없이 오늘 발제 토론 진행하는 거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저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원 선생님 한 25분 이내로 발제 부탁드립니다. 예,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미디어 시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하셨고提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서혜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좀 논의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들어오면서 21대 국회 총선의 민주당 방송정책 아젠다를 보면 혁신적으로 방송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와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미디어 혁신 기구를 설치 운영해서 그동안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 부서가 없었고 또 법제가
일원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역무가 중복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이걸 위한 어떤 그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제 그 진행은 잘 안 되고 있고요. 며칠 전에 그 나온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는 과방이 이제 간사를 맡으신 조성래 위원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디어 혁신기구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실질로는 그건 과방위의 생각이고 또 문체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도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미디어 혁신기구를 어떻게 출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그 합의가 안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 차원에서는 그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일단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디어 혁신이라고 그 표현한 이유가 미디어 개혁이 아니고 미디어 혁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미디어 개혁은 그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처럼 시민사회와 이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아젠다를 제시한 문제였을 것이고요. 정부가 미디어를 개혁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는 이제 혁신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정의하겠다 해가지고 아마 혁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또 지난 그 6월 22일에는 그 범정부 차원에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그 전략들이 그 제시되었는데요. 뒤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그 미디어 혁신을 위해서 어떠한 조직을 만들고 어떠한 그 방식으로 그 발전시킬 것이, 특히 그렇다면 이렇게 산업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공익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또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그 권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그 부분을,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 공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정부 발표에 의하면. 두 번째로는 그 영역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의 이제 그 미래, 즉 향후에 계속해서 점점 1인 미디어가 늘어나고 점점 그 소규모화되는 그 컨텐츠 제작하는 것도 소규모화되고, 또 사내에서 그 미디어 업계, 방송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하청에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그런 구조들이, 그러나 또 노동의 그 형태도 변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언급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그냥 1인 미디어를 진흥하겠다 정도로 끝나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그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 가장 중요하게 그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이고, 동시에 그들의 후생 복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김동원 박사님이 김동원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표를 출처를 밝히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그리고 그동안 논의되었던 이걸 미디어 시민 개혁 네트워크에서 정리하신 내용들인데요. 그동안의 방송제도 연구위원회를 비롯해서 쭉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저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했고요. 이제 미디어 환경 변화를 저희 살펴보면 사실 가장 크게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는 우리 OTT라고 부르는 그 규제 밖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점점 커지고 있고, 또 기존의 방송 사업자라고 부르는 그 사업자들의 영역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 방송 산업 혹은 미디어 산업에 그런 방송과 전통적인 그 미디어를 쓰는 신문의 영역에서 매출액 규모를 비롯해서 광고 시장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또한 무엇보다 이제 광고 시장에서의 변화가 큰데요. 제가 지금 표를 가져온 거에 의하면 2018년도 방송시장 개방을 쭉 보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 기존의 사업자들 영역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매출액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뒤에 그림 3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코바코에 있는 박종구 박사가 이제 뽑은 내용인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과기정통부 등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작성한 건데, 모바일 영역에서의 어떤 동영상 서비스, 그다음에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이용률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반면에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상파라든지 케이블에서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러면 결국 실시간 방송을 이용하는 이용자보다는 주문형 시청 혹은 시청자가
그 사용자가 만든 그 이용자가 만든 그 컨텐츠가 이용되는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환경에서 결국 광고도 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이죠. 전체적 광고비 지출을 보면 기존의 어떤 그 매체들의 그 방송이나 지상파나 혹은 신문의 그 광고료는 거의 이제는 그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미 다 옮겨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또 모바일과 인터넷의 소비 증가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언론진흥재단의 그 조사를 매년 그 언론 수용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쯤부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아마 그 계속해서 이거를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신문 구독률이에요. 신문 구독률 더 이상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문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문 구독률이 우리나라에 이미 그 7%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고 6%, 5%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5%대라면 사실 거의 이제 그 소수만 이용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히 그 올해 내년 이제 1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근데 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1분위부터 10분위로 보통 나누는데 그 전체 그 100 단위를 그 상위 소득 순위가 이제 10% 되는 분들, 20% 되는 분, 30% 되는 분들 등 나눈다면 상위 30%까지 해당되는 분들은 이 소득공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기재부가 빼버렸어요. 그 부분은. 그 소득공제 받을 대상에 빼버리고, 그러면 그 밑에 그 소득 수준을 가진 분들이 과연 신문을 구독하느냐, 종이신문을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문 구독료 그 소득공제 받을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신문사들도 별로 그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상위 소득 10%, 그 30% 안에 있는 그 몇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대부분 기관에서 보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미디어 환경은 이미 모바일로 옮겨간 지 오래고요. 특히 종이신문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신문에 해당되는 거죠. 거의 모든 신문들이. 그 안에서 경쟁하는 것이고, 방송 또한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듯 그 미디어 분야에서 변화하고 전통적인 방송 규제 체제만 가지고는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든 거죠. 그건 신문 규제 체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문을 그러니까 진행하는 체제도. 또 OTT 중심의 어떤 미디어 콘텐츠 소비에 대한 정확한 시장 정의도 없고 시장 획정도 없고 또 구체적인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그러면 이 환경에서 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그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 그 이용자들이 뭐 접근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물론 접근은 보장되어 있지만 그 접근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제공돼야 될 정보를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 정보는 그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늘었다는데, 정보의 양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누구나 그 충분한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소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도 과연 정부는 계속해서 이 공적 영역이란 공공 서비스라는 부분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의 산업을 중요한 분들도 그 영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론 다양성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인 건 누구나 동등하게 매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서부터 토론이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는 합의하시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언론의 신뢰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국경없는 기자회가 2020년 발표 자료 보면 우리나라가 42위까지 어쨌든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언론의 자유 지수는 2016년에 70위를 했고 2017년에 63위를 했는데, 어찌됐든 뭐 상승은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보장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언론진흥재단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부설 로이터스 저널리즘 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보면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조사 대상 40개 국가 중에 40위를 했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꼴찌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꼴찌를 하는 것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베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취재하는 기자보다는 SNS 떠도는 루머를 갖다가 옮겨 적고, 그걸 통해 다시 또 계속 퍼나르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이 버티는 거죠. 거기서 수익만 내면 된다라는 방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전체 언론에 대한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면 정부가 그 지능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도 결국은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과연 지금 나오는 가장 큰 그 저항 중에 하나는 과연 이러한 상태인데 더 이상 신문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과 왜 그 우리가 수신료를 계속 내야 되느냐는 얘기들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런 환경에서 과연 정부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신뢰도나 그 산업 구조를 바꾸는 건 언론사가 할 일이지 그 사실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 틀을 보장하는 거죠. 그 정책이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을 포함해서 인터넷 또 OTT 영역까지 모든 걸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많은 논의를 보면 사실은 그 신문 영역과 온라인 인터넷 매체 영역을 빼버리고 그냥 한 영역만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송과 OTT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더 중요한 건 정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신문 영역에서의 그 정보 생산을 어떻게 그러니까 뉴스 생산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유통 보장 정도, 유통 지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유통 지원도 실제로는 그 매일같이 폐지를 양산하는 그 신문사의 그 수송비를 지원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여기서 그 많은 부분을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 유료 부수에 ABC 그 기구가 공사하는 그 유료 부수의 상당수는 그 생산되고 곧바로 폐지로 사용된다는 거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이미 언론도 보도가 됐었고요. 그거를 그 잔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사를 하면서 봤는데 잔지라는 건 처음 수송할 때 그 배달되지 않는 무엇을 잔지로 그 신문사는 분류를 하고 이 잔지가 지국에서 혹은 그 어느 한 그 거점에서 폐지업장에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잔지라는 이름은 남아있고 잔지라는 이름은 남아있는 건 유료 부수에 포함되는 부수가 된 거죠. 근데 이 잔지 비율이 그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렇다면 돈을 안 주고 끄면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나마 지역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는 영역은 여전히 신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수많은 그 신문 기자들이 여전히 온라인 영역, 오프라인 영역에서 그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데 실제 그들이 생산하는 만큼 그에 대한 것들이 정부에서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소수의 사업자에 대한 그 손해만 보상하는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또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가장 떨어뜨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차별과 혐오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 차별과 혐오에 대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단지 그 미디어에 관련된 법규만 그 기구만 혁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디어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혐오와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미디어 내에서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OTT 영역에 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1인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업자들에게도 결국은 그 책임을 부여하려면 결국은 이 혐오와 차별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이제 이 실천 강령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혁신기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국회 내에서 어떤 혁신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이거는 이미 경험한 것처럼 아무 결론도 못 내고 끝낼 수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실행력이 있는 대통령의 자문위원회가 설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엔 사실 위원이 누가 들어가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위원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그 문제들을 고민하고 새로운 제안들을 해줄 수 있는 혁신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얼만큼 받쳐주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업무 영역에서는 일단 미디어 기반 분과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좀 달라져야 되고 또 진행해야 될 부분들과 또 규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반을 마련하는 당연히 법률이 중요할 것이고 그 법률 안에는 현재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방송법을 갖다가 그 통합방송법을 만드는 건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미디어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디어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될 각 그 조금씩 그 차이가 있는 그런 사업자들을 그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차원에서 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이원방송 체제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검토와 그 공적 직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부분도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전 제도라고 봤는데요. 제도는 법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은 근본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법제화시킬 건지 고민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럼 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것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행할 것인가 있는 부분에서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 규제를 어떻게 할지, 진행을 어떻게 할지, 또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을 어떻게 만들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와 문화부가 산재되어 있는 기능들은 어떻게 묶을지, 그다음에 다 통합해서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게 답인지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전문위원회를 만들든지 혹은 분리시키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들. 또 현재 신문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과연 종이신문만 진행하기 맞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 신문과 묶어가지고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게 맞는 것인지, 컨텐츠 진행 또한 단지 지상파 방송 혹은 몇 개의 방송사를 갖다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공적 서비스 영역에 대한 논의를 기반해서 마무리한다라면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 영역을 어디까지를 공영방송의 공적 영역을 볼 것이고 어디까지가 상업적 영역을 맡을 것이고요. 상업적 영역을 나눈다면 그 상업적 영역에서 담당해야 될 책무는 무엇일지를 정하는 것들이 이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건데요. 플랫폼은 이제 이 OTT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다양한 이 경쟁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OTT라는 게 글자도 규제 밖의 영역이니까 규제 밖의 영역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지금은 뭐 넷플릭스가 상당히 앞서간다고 하지만 뭐 몇 년 안 가서 또 다른 넷플릭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다양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서 그 영역 내에서의 경쟁 관계,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건 M&A를 비롯한 절차들에 대한 정비 등등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광고에 대한 문제는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뒷광고 문제도 계속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방송부터 OTT까지 전체적으로 광고에 대한 지능과 또 규제화된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 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보호 분과가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이용자 혹은 시청자가 참여하는 문제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강화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건 현재 명목상만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부분도 고민을 필요가 있고, 특히 OTT와 인터넷 영역에서의 권리 보호와 명예훼손 분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선행돼서 혐오와 차별에 대한 금지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의 어떤 내용 규제 체계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토론하시면서 말씀하실 텐데요. 그러면 과연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건 질문하시면 그때 답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미디어 개혁 또는 뭐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제도의 재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같이 발표하시고 앞으로 논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을 텐데,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 심현 선생님이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해질까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 논의는 우리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해보기로 하고, 또 그 이후에 사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 하는 문제는 또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의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의 약정 토론자가 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순서는 지난번에 이미 1차 토론에 발제를 하셨던 김동원 선생님께서 1차 토론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또 더 사실은 주제의 한정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바로 미디어 혁신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동원 선생님한테 부탁하고요. 또 우리 학계의 권위자이신 조항재 선생님한테 이어서 부탁하고, 김은규 선생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김은규 선생님한테 좀 부탁하고 조항재 선생님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디어개혁 시민의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는지 정세현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그런 순서로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김동원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운드 좀 되는지. 그 심영섭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미디어 혁신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배경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이의가 제기될 건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여기에서의 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뭐 아까 보니까 이제 플랫폼의 단위에서는 알렉사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 이따 조광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초에 그 규제 또는 지능 기구를 만들더라도 혁신기구 내에서의 논의의 범위는 어디까지 갈 것이고 어느 부분은 그 규제라든가 지능 영역에 두고 어떤 부분은 그냥 시장 영역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이 미디어 혁신기구에서 어디까지를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분과의 구성 같은 것들, 그리고 활동 기간, 어떠한 결과물을 낼 것인가, 활동 기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인가, 이런 식의 좀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2019년 말에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키스투디 연구반에서 내놓았던 방송통신 서비스 분류 체계였는데 그 체계에서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과 비동영상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동영상에다가는 실시간 서비스, VOD 주문형 서비스, 그다음에 방송 채널, 방송 플랫폼, OTT와 같은 그 비실시간 플랫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 아닌 부분입니다. 아까 그 심영섭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넷 신문 또는 팟캐스트 등등의 정보 콘텐츠 프로바이더, CP와 같은 부분들이 콘텐츠 단에 속할 거고 이쪽을 또 매개하는 포털이라든가 소셜미디어 같은 부분들이 콘텐츠 플랫폼들이 있죠. 그럼 이제 이쪽 부분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냐. 사실 이 얘기가 좀 중요해지는 것이 아까도 계속 논란이 되겠지만 저희가 신문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미 종이신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 전에 좀 신뢰도에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만 ABC협회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는데 비가구 구독자의 비율이 가구 구독자의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더 이상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보다 공공기관, 국회, 대기업 홍보실에서 구독하는 신문의 비중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쪽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가구가 구독이 줄게 되니까 특정한 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면이 돼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 언론사들은 중앙일보 또는 뭐 조선일보, 한국일보도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편집국을 통합으로 종이신문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고 신문을 제작하는 신문국과 그 디지털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룸을 따로 분리시킵니다. 이미 중앙일보는 그 조직을 두 개를 분리시켰고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신문사를 갖다가 종이신문을 유통시키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라 방송을 운영할 뿐 아니라 또한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만들어서 플랫폼 사업자, 그것이 포털이든 또는 자사든 간에 소셜미디어든 간에 그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자로 본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실제로 뭐 방송 사업자에 준하는 규제가 아니라도 이 부분 이러한 그 정보 사업자들에 대한 그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공적 책임이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번에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불거진 논란이 트럼프하고 바이든 후보에 관련 논쟁에서 흥미롭게도 통신품위법, 그러니까 CDA라고 불리는 통신품위법의 230조. 다시 말해서 플랫폼 사업자는 퍼블리셔,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마치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의에 의해서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논쟁이 돼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구글이라든가 소셜미디어를 포함해가지고 상당 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사회적 책무라든가 그런 것들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 이래로 계속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 같은 것들은 다 제외되어 왔었고 마치 그런 것들은 상업자 시장 질서를 저해하거나 또는 그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어떻게 좀 가이드라인에 끌어낼지 동시에 이건 심의의 문제랑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흥미로운 것은 가디언이든 또는 뉴욕타임스든 간에 실제로 거기서는 그 커뮤니티 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코드는 그 인터넷 게시판이라든가 거기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자들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떠한 권리가 있으며 또는 언론사들은 그 커뮤니티의 조정에 있어서 어떤 글을 삭제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따로 분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들을 명시해 놓은 자율적 규약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이런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분명한 그 가이드라인과 자유주의제에 대한 법적 근거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저 심영섭 박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알렉사를 포함한 인공지능까지라고 본다면 플랫폼은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한 수준의 자율규제인지 어떠한 부분이 사회적 책임인지가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플랫폼 국가에서 충분히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하나 고민은 제가 지난번에 발표하면서도 좀 고민을 했는데 심영수 박사님이 제안해 주신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약간 그 좀 토론을 하고 싶은 것은 크게 4개의 분과를 제안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법 체계를 정비하는 미디어 기반 분과, 그리고 기구 통폐합과 광고 판매, 인허가 같은 것들을 갖다가 검토하는 그러니까 미디어 제도 분과인데 요건 아마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코바코라든가 기타 기관들에 대한 정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 분과에는 플랫폼에 대한 광고 기준과 기금 조성을 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가 앞에서 1차에서 발표했던 토론에서는 그런 기금이나 재정 관련된 부분들을 별도의 분과로 빼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플랫폼이라든가 기본적인 제도 분과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업자들 간의 이해 다툼이라든가 서로의 그런 분쟁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플랫폼과 콘텐츠를 아우르면서 별도의 영역에서 시장 상황과 기금을 조정할 수 있는 단위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분과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들이 지원돼야 되는가를 위해서라도 그 미디어 재정 기금 분과를 따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그러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2차 토론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미디어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4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근데 혁신위원회를 방송, 통신, 언론, 문화, 산업, 기술 각 분야의 전문가 20인으로 한다고 이제 저도 동일하게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과연 여기에 당연히 정무위원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날도 문제 제기가 됐는데 차라리 이 당연히 정부위원들 방통위, 과기부, 문체부는 연구지원단과 같은 별도의 단으로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 혁신위원들이 요구하는 데이터와 자료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이쪽에 정부위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문체부, 과기부, 방통위 간에 도리어 서로의 그 영역 구분만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위원들은 빠지고 만약 해야 된다면은 그 연구지원단으로 별도로 구성을 하고 전문가 집단으로만 그 혁신위원회 20명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심은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에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논의해야 될 그 정책 대상의 범위를 조금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붕괴돼 가고 있는 신문이긴 하지만 그것의 연장선에 있는 디지털 영역에서의 새로운 콘텐츠 사업자들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플랫폼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이거를 법으로 제도로 규정하기 전에라도 어떻든 간에 새로운 플랫폼들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자유규제의 분위기나 개념들을 좀 정확히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위원회 만들면 항상 가장 전문성을 띈 정부 또는 관련 부처의 위원들이 들어와서 전문위원으로 들어와서 이런저런 역할을 해주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조금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좀 구체적인 얘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질문을 접수하신 김은기 선생님, 조항조 선생님 순서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마도 김은기 선생님이나 조항조 선생님은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현실의 논리에서 진행하다 보면 빠뜨릴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해서 좀 지적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이런 것은 뭐 부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원래 하시는 말씀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김은기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수영 선생님의 토론을 좀 듣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빨리 하면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부족한 의견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안 되면 김동원, 정수영 선생님은 나머지 토론 시간을 더 할 것 생각하십시오. 자, 정수영 선생님께 부탁드릴게요. 이거 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토론으로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오지랖을, 그러니까 김은규 선생님의 그 마이크 상황과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쓰고 있다가 갑자기 예,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소속이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요.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에서 예,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는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토론자 발제자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께는 간단하게 토론문을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 소속으로서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에서 발표했던 보고서가 어떤 지향점을 담고 미디어 개혁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 이제 저희가 길어서 짧게 시민넷이라고 지금 축약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넷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오늘 두 번째 그 공개 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발표하는 당시에 한번 토론회를 했었고 혁신기구 개혁기구와 설치 관련해서는 두 번째 토론회인데 그래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두 번째 토론회인 만큼 오늘은 미디어 혁신기구 혹은 개혁기구를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구성을 하면 좋을까, 혹은 논의 범위는 무엇이었으면 좋을까, 어떻게 설정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할 과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넷에서 발표했던 보고서가 어떤 지향점을 담고 우리 한국의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점검을 하고 개선 방안으로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는가. 이것은 즉 미디어 개혁기구 혹은 혁신기구가 왜 필요한가라는 지점에 서 먼저 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토론회에서도 사실은 지금 미디어 혁신기구와 관련하여 민주당이나 이런 곳에서 최근에 뭐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 정부도 관심 없다. 국회도 관심 없다. 라는 어떤 현실적인 우리 성찰? 비판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왜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만 왜 필요한데 시민들은 국회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개혁이 됐든 미디어 개혁이 됐든 미디어 혁신기구 설치가 됐든 다들 무관심한가요? 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동안 정부가 미디어 언론 개혁이든 미디어 개혁이든 어느 쪽이든 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철학도 없었고 정책이나 어떤 법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방송 철학이나 정책 철학이나 지향점 이런 것들도 부재했거나 무지했거나 의도적으로 무관심했다라는 비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저희들도 미디어 혁신 기구가 필요하고 미디어 개혁 혹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철학이나 지향점, 방향성, 큰 그림을 먼저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공공성이나 공론장이나 뭐 자율 규제나 뭐 이런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사실은 점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송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라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고민도 함께 여기에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저는 보고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민넷은 사실은 좀 2019년 2월 달에 여러 가지 미디어 혁신 기구 혹은 미디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전 준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넷이 출범하기까지 5개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지금 모두들 위기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미디어 혁신을 개혁을 해야 하는가? 혹시 이게 경영 위기에 빠져 있는 미디어 사업자들의 어떤 이해에 충실하게 미디어 사업자 구해주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등등등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시민넷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2020년 9월 28일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공론화도 되지 않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가 굉장히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구성에서 앞부분 여는 글이 있고, 두 번째 미디어 공공성 재건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전체 보고서 혹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5분이 지나고 갔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심영섭 선생님의 발표 제목이 왜 지금 미디어 혁신 기구가 필요한가입니다. 이 답을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담은 것이 총론 미디어 공공성 재건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미디어 혁신 기구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고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영석 선생님께서도 지금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는 점점 상승하고 있으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표한 미디어 언론 신뢰도는 최근 수년간 최하위였고 앞으로도 아마 최하위일 것 같다.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도 우리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미디어 제도 개선을 통해서 건강한 언론, 건강한 미디어 공공성이나 공론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면 왜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이고 모두를 기레기라고 비판하고 있는가. 사실은 사업자나 언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연구자들 모두의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 미디어 제도나 어떤 현실에서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동 보고서에서 보면 우리 언론 신뢰도가 최하위입니다만, 그러면 뉴스와 정보를 어디에서 취득하는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는 포털이 1위, 2위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도 포털이 이 언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IT 강국이라는 점에서 또 언론 자유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높다라는 사업도 연계가 될 텐데, 아마도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되어 있는 매체만 6,000개가 넘을 겁니다. 포털에서 주류 언론이라고 해왔던 주류 미디어로서 공영방송이나 주류 신문들, 지상파 방송들 모두가 포털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제도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심영석 선생님께서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는 현상은 앞으로도 심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악화를 어떻게든 규제할 것인가 단죄할 것인가, 이것도 하는 동시에 어떻게 양화를 우리가 키워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서 사실은 공영방송이 됐든 신문이 됐든 지상파 방송이 됐든 기존의 주류 미디어들이 위기 상황에서 경영 위기가 됐든 신뢰도의 위기가 됐든 원인을 진단해서 이들이 양화가 돼서 악화를 구축할 수 있는, 혹은 악화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보고서에서 미디어 개혁 혁신의 방향성이 출발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 미디어 혁신
양화를 키워내서 악화와 경쟁을 해서 악화를 구축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미디어 공공성, 언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이 됐든 거버넌스가 됐든 참여가 됐든 그 주체는 정부, 국회, 미디어 사업자, 종사자, 시민 이용자, 크게 이 네 가지, 이 네 부류의 주체들이 물론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과 책무가 있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용자 권한, 권리, 시민 권리, 커뮤니케이션 권리 워낙에 그동안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주체로서 시민은 이용자는 그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어떤 책무를 담당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공성이라는 것이 그냥 여론의 각축장이 아니라 건강한 공론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미디어 생태계 전체를 커다란 하나의 퍼즐로 보고 각각의 퍼즐을 구성하는 각각의 미디어 사업자가 됐든 종사자가 됐든 그 주체들이 각자의 장점과 단점, 약점, 강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상호 보완하고 상호 건전하게 경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이 그려져야지 그런 고민이 없이 누구를 규제할 것인가,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누구를 진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 강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각자의 이해상충에 의해서 아무것도 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죄송합니다. 10분 타이머가 끝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언론개혁인가 미디어개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혼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미디어 산업의 진흥인가 공공성의 진흥인가 이 두 가지는 물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전체 방송 시장의 매출 규모는 확대되었는데 지상파 등등 공영방송 등등 기존의 어떤 방송 사업자들의 매출은 떨어지고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미디어 생태계는 커져가고 있는데 그동안 전통적으로 공공성이나 공론장의 역할을 해왔던 영역들이 축소되고 있고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산업 데이터를 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네거티브인가 포지티브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화를 없애기 위해서 악화를 규제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규제법을 만들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의 논의에 치우치기보다는 양화를 어떻게 우리가 즉 건강한 미디어 공론장을 발굴을 해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주체들이 힘을 모아서 키워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정책 방향성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규제 완화 혹은 진흥 혹은 지원 이런 것들이 별개로 얘기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폴리시 정책의 틀 안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 보고서에서는 어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4개의 분과에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보고서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공론화가 돼서 왜 미디어 혁신 기구가 필요한가 라는 부분의 사회적인 어떤 필요성을 공감해낼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발표해 주신 심영섭 선생님의 어떤 발제문들도 각각의 어떤 해석이나 시점들이 조금은 재해석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마이크 좀. 예, 고맙습니다.
어, 지금 들으셔서 뭐 다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정선 쌤은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에서 뭐 보고서를 만들어서 미디어 개혁위원회 가칭 미디어 개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만들자라고 주장한 이유가 사실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별도의 영역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상호 유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유기적인 미디어들의 개별적인 정책을 세워갖고는 매우 파편적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디어 공공성, 공론장 이런 개념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문가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정부, 국회, 그리고 사업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합이 돼서 논의를 해야 그 논의의 방향성을 한쪽 사업자 위주로 가지 않는 그런 사회를 위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미디어 개혁 시민넷에서 논의했던 취지를 얘기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미디어 개혁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좀 더 명확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은규 선생님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김은규 선생님 이제 네. 토론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얘기해도 안 울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컴퓨터로 좀 수업을 했던 건데, 갑자기 세미나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금방 정성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첫 번째 얘기는 일단은 이 정성 박사님이 아마 이렇게 아까 이제 고민을 말씀하셨죠. 시민넷에서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미디어 개혁위원회 제안을 했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갖고 좋은 정책 보고서를 만들고 좋은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 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원 박사님께서는 이 논의기구 안에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끌어서 심도 깊은 어떤 내용을 끌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저 생각은 그 좋은 제안들을 만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제도화시키고 그게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접목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그 기구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제안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기구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갖고 어떤 아이디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법으로 연결되고 제도로 연결되고 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그 기구 안에서 같은 조직 내에서 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성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다양한 어떤 그룹들이 들어갔고 또 저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미디어 어떤 구조가 방통이나 방심이라든가 뭐 공영방송 지배구조라든가 이게 정치적 이제 후견지에 따른 어떤 제도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지향적 차이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여야 나눠먹기식 후견주의 이런 식은 탈피를 하는데 해야 되지만은 이런 제도도 이런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제안한 안이라든가 논의한 내용들이 법제도 좀 같이 연결될 수 있게 하려면은 국회하고도 또 어떤 식으로든 그게 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했던 안들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어떤 안을 좀 안에서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정성 박사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넷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내용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지금 미디어 산업을 진흥하려고 하는 것이냐, 미디어 공공성을 진흥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 우리가 미디어 개혁 내지는 뭐 어떤 미디어 구조 개편을 논의를 끌어갈 때 제일 먼저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 중심 화두를 어디로 갖고 갈 것이냐, 이게 시장 중심 구차 지금 세계 질서라든가 내지는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 구조도 시장을 어차피 우리가 방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을 살리는 측면에 초점을 둘 것이냐
그러면서 시장 중심 구조로 갈 것이냐? 아니다. 그게 아니라 공공성과 시민성 중심을 어떻게든 청구성을 강화하고 그쪽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나름대로 방향이 충분히 고민되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이 설정이 이제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들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사전에 정지 작업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충분히 논의되고 해야지 그 다음 내용들이 좀 더 체계성 있게 실질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민 넷에서 얘기하는 어떤 공공성과 시민성 중심의 방점에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쪽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연장선상에서 제가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부분에서 시민 참여 미디어의 어떤 인프라 확대, 그다음에 시민의 미디어 역량 확대 이 부분들이 많이 고민되겠지만은 어쨌든 충분히 그 논의기구 안에서 그 틀을 담아내고 그걸 또 현실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 체계를 강구한다든가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든가 내지는 공동체 라디오 지원 체계를 강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체해서 그냥 급하게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약간 김동원 쌤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부 측에서의 전문가 집단들이 보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약간 김은기 선생님하고 오해인 것 같긴 한데 약간 다른 것처럼 지금 서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가 김동원 선생님이 어떤 취지인지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하튼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공감과 그것을 위한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으면 개혁위원회가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우리야 당연히 사업자 위주, 산업 위주보다는 시민사회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항재 교수님. 아까 전화해서 연결을 담당자한테 확인 중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께는 안 들어. 아니 잠깐 핸드폰을 예. 한번 연결 좀 해주시고요. 그동안에 김동원 선생님이 간단하게나마 아까 나온 이야기. 예, 좀 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김은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디어 산업진흥인가 공공성 확보인가라고 하는 거를 저는 시장 중심이냐 공공성과 시민권 강화냐라고 나눠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꾸 산업진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갖다가 무슨 이렇게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OTT 붐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미디어에서의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범위로 과연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미디어라든가 공동체 미디어 사업이 시장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과연 지역 여론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는 사업자입니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장이냐 공공성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그 공공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전통적인 관념은 공영방송이라든가 특정 매체나 미디어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공공성은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것들, 플랫폼 사업자가 채널의 편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들, 하다못해 유럽에서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의 각 자국 내 콘텐츠에 쿼테이지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다 공공성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처럼 위기에 빠진 어떤 공공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라고 하게 된다면은 도리어 더욱더 이해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참여주체가 더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통적으로 봤던 것처럼 사업자가 주도하는 시장과 국가가 이끌어가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 참여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드는 고민이 그겁니다. 저희만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경제단체라든가 아니면 딴 데 마찬가지지만은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그 도리어 저희 시민단체들의 전문가주의가 더 무서운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늘 이제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할 때, 누구 추천을 하거나 그럴 때 어떤 협의회라든가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그룹이 있고, 그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들을 갖다 백업해주는 활동가 단위에 구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가 제대로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왜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전문가라고 좀 두리뭉술하게 표현했냐면은 2007년 사실은 지금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IPTV를 놓고 이것이 방송이냐 통신이냐 이 논쟁이 있었을 때 그때 사업자도 안 들어갔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었고 그때 전문가들 집단이 있었고 정부변이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업자들은 몇 번의 공청회에서 거기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반영하는 거였지 사업자가 직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리어 지금처럼 더 어려운 상황에 포털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유료방송 플랫폼, 통신 사업자까지 아우른다고 하면 이런 사업자가 들어오기 과연 맞는 거냐. 그런 회의가 들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정치적 후견주의보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미디어 혁신위원회에서는 사업자 후견주의가 더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전문가들의 집단으로 하자는 것을 저는 좀 냉정하게 그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쟁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쟁점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서로 표현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도울 것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심영서 선생님한테 한 5분 정도 전반적으로 이제 대답하실 시간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드릴 테니까 중간에는 지금 현재 토론자들끼리 조금씩 서로 이견이 있어 보이는 듯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하는 부분들 좀 정리해놓은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균 선생님 먼저 해보실래요? 아니면 정세현 선생님 하실까요? 정세현 선생님이 먼저 하고 김홍균 선생님한테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의견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이 김동원 선생님도 시민넷의 분과장이셨는데 살짝 이렇게 같은 시민넷에서 보고서를 같이 작업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 총론에서 말씀을 드린 게 과연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10년 전, 20년 전의 공공성이 혹은 10년 전, 20년 전 당시의 정책 제도를 만들었던 방식이 지금 맞는가? 자율규제가 됐든, 자율규제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걸로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그 부분을 또 길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관점에서 자율규제를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율규제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자가 자율규제라고 시민이나 이용자들을 배제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등등등.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공론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시민 혹은 시민참여, 자율규제 등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그 개념을 다 우리 상황에서 철학적이든 뭐 현실적이든 잘 해석을 해서 서로 잘 적용을 하고 있는가, 동성이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등등에 대한 고민과 성찰에서부터 전체 미디어 판을 혹은 미디어 제도 개혁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김동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상충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있는 당사자들은 배제해야 한다거나 시민 참여에서 시민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시민을 배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를 조금 형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참여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넷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주장이라기보다는 보고서에서 담았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공공성 얘기했지만 굉장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가, 정부, 사업자 중심의 공공성으로 해석이 되어 왔다라는 점에서 그 틀을 이제는 좀 벗어나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고 하여 공론장, 우리가 늘 공론장 얘기를 다 하지만 과연 공론장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미디어 공공성이란 추상적인 개념을
국가나 정부나 사업자가 독점하지 않는 모두가 함께 오픈돼서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혐오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건강하고 건전하고 이견이 모일 수 있는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그나마 기존의 여러 가지 노하우나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문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이나 공영방송이나 이들에게 아직은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고 공론장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래서 악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가자라는 것이 보고서의 총론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은경 선생님 혹시 지금 김동원 선생님이 하신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민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후 미디어 혁신 기구가 대한민국의 뭐 20, 30년 앞을 바라고 몇십 년 앞을 바라보고 이제 미디어 기구를 재편하고 산업 구조를 재편한다고 하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린단 말입니다.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갖고 좋은 얘기하고 이제 어떤 논의를 풍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만들고 또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 법제도화시킬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 김동원 박사하고 막 입장 차이가 있다, 막 구조에서 뭐 무슨 차이점이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논의를 어떻게 제도화 현실화시키느냐에 대해서 과정에서부터 충분하게 그런 이제 목소리들 끌어들여서 또 공감대를 이루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틀을 만들어 나가면은 그게 좀 더 제도화되고 현실화되는데 실질적인 실효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구조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는 이제 어떤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명석 박사님이 지금 발제문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혁신기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최종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이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그게 현실화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같이 보장될 수 있게끔 어떤 논의가 전개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진짜 원칙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토론대에서 막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그냥 옆에서 관전자로서 한마디 하면 아마 이게 정책의 현실화를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항상 나타나는 싸움을 먼저 할 거냐, 싸움을 나중에 할 거냐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공공성이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지금 시대에 맞는 공공성의 개념을 공감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 많이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돼 있었다면은 우리 김동원 선생님이 얘기하거나 김은경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사전 사후 싸움의 문제는 어쩌면 방법론적인 문제로 그냥 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김은경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더 왜 미디어 개혁이라는 것을 들고 나올 필요가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왜 그게 중요한가에 대한 공감대를 더 빨리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다라는 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한 5분여 남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혹시 참여 못한다고 아니면 미리 먼저 얘기하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연락했던가 이거 뭐. 근데 이건 어쩔 수 없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오늘 언론음악회 이 세미나장에서 하는 토론회는 2차 토론회고요. 1차 토론회가 이미 있었고요. 1차 토론회와 2차 토론회에 발제하신 분의 발표뿐만이 아니라 토론하신 분들의 이야기, 토론문들도 같이 하고 실제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도 가능하면 정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서 이 자료집을 내기로 했어요. 그때 조홍재 선생님의 토론문은 당연히 집어넣을 거고 혹시 나중에라도 듣고 또 추가할 말씀이 있으시면 더 받아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끝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심영 선생님한테 한 3, 4분에 걸쳐서 종합적인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예. 김웅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조광재 교수님의 토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디어 혁신 기구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떻게 법과 제도로 강제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시민 네트워크 보고서가 1차로 나왔을 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가 내 질의에서 미디어 혁신 기구 설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24일 민주당에서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위한 준비 TF를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올해 말까지 해서 안을 내놓겠다고 했고, 아마 저희가 오늘 토론하는 이유도 민주당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안이 있다, 받으라라고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미디어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저희들은 제가 생각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로 연결돼야 되죠. 그러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현재 나오는 안들을 가지고서 입법 발의를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출발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심원섭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미디어 혁신위원회 또는 개혁위원회 활동 기간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이후에 정부가 바뀔 때 그때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합기구의 실범이라든가 그런 일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영 선생님. 예, 김동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 사실 거의 보완해 주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생각했던 이 기반이라고 굳이 얘기한 이유는 글자 그대로 변화한 환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먼저 논의돼야 되고 그에 따른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에 따른 법이 입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알렉사 같은 경우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 플랫폼 사업자가 누가 플랫폼 사업자고 어떤 사업자는 예를 들면 동영상 서비스만 공유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정의할 건지 아니면 그냥 플랫폼만 빌려주는 사업자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 등등에 대한 것들을 나눈 다음에 각각 부여할 책무를 달리 줘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약간 하신 것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강령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어떤 사업자는 그 강령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구체적으로 제재를 갖다가 추후에 할 수 있는 사업자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업자는 곧바로 행정 규제를 받아야 되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를 다 어울릴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생각했던 것이고요. 아까 재정 분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 저는 사실 동의를 하는데요. 재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컨텐츠 분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재정과 컨텐츠 문제는 결국은 이 4개 분과에 다 찢어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중 작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혁신위원회가 만들면 담당하신 분들이 더 고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미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거고 위원장께서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조승래 위원을 갖다가 단장으로 해가지고 준비 TF를 내놓겠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 15개의 거긴 분과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네. 저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15개가 됐든 5개가 되었든 좀 더 우리가 큰 개념에서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부 분과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는. 근데 그러한 작업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조광재 교수님도 이제 질문하셨지만 과연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건데 저는 안 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끊임없이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야지만이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건 다음 대통령 선거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년까지 저는 도입되기 힘들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만약에 정책으로 입안돼서 제도화 된다라면 다음 인수위와 그 다음에 후속 입법 과정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최소한 2년 정도 길게는 2년 아니면 사실 한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죠. 1년 정도 안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연직 정부위원 들어가는 문제 또 여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국회 설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지금 국회에서 이게 설치돼가지고 1년 안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일단은 혁신위원회가 생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국무총리 산하에 가면 국무조정하다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는 서로 이해관계 국무총리 영어로 만든 국무총리 밑에 가가지고 이게 과연
그만한 그 권위를 갖기는 좀 그게 어렵다고 본 거고, 오히려 대통령 산하에 독립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다음에 뭐 그것에 그 각 정부에서 파견나오는 분들이 당연히 그 지원 업무를 담당하셔야 될 것이고, 또 각 분과에서는 또 주도적으로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여러 번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요. 과연 그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인가, 그것도 참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김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월 안에 끝내자, 그건 우리의 시간표고요. 이게 정말 아까 김은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년, 30년 뭐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라면 최소한 그 광범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한데, 거기에는 뭐 사업자 의견도 들어야 되고 다양한 사업자 얘기, 시민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그게 5개월 안에 가능할 것인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그 안을 내도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그 결심을 하셔가지고 혁신위를 띄우겠다라는 결심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여전히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얘기가 접수될 것이고요.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에서 만든 것도 중요한 안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이게 곧바로 또 수용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또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 계속 공청회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회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야기가 돼야지 출범해야 되지 않을까. 출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1분만 조금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지난번 1차 토론회 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심영수 박사님 발제문, 지난번 1차 김동원 박사님 발제문에서도 그렇고 그 1998년, 99년에 방송개혁위원회를 포함해서 기존에 유사했던 위원회에 대한 어떤 간략한 소개를 쭉 해주셨어요. 연락을 쭉 해주셨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구성을 어떻게 했고 뭐를 했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종합 정리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조금은 냉철한 평가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 발표제문에서 제시해 주신 그런 어떤 기존의 위원회에 대해서 전부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특히 2000년 방송법, 통합방송법의 근거가 됐던 방개위의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사실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법안이나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을 실행위원회에서 제안했는데 그것들이 본위원회 가서 뒤집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상당수 발생을 했었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등등도 이미 그때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그런 부분들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고 등등등 여러 가지 한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한계들이 당시 위원회에서 왜 발생했는가,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 등등에 대하여 조금은 냉철하게 저희가 조금 평가 반성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앞으로 구성하게 될 혁신위원회는 구성이나 절차나 등등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의 어떤 선택지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항재 선생님이 토론까지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온 게 이게 실현 가능할까라는 얘기였는데, 발제자 토론자님 말씀하셨으면 실현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현실적인 필요성이다. 문제는 대통령 공약에도 있고 국회가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을 보면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갔을 때 제대로 못 가는 것이 걱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개혁 시민넷이 1년 전부터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고, 언론정보학회나 미디어 공공성 포럼이 바로 그런 것들 공론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고, 앞으로 긴박하게 진행될지 모르는 1, 2개월 사이에 제대로 방향을 잡도록 더 여론화 작업을 제대로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학계나 또는 시민단체들한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정리해서 이것이 충분한 의견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발제 토론자 청중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웅희 선생님.